일관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점 국민들에게 널리 설파해 오셨던 분입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정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얼마나 성공하고 있을 것인지 또는 지금 현재 여러 과제들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속도감 있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자 분석과 평가의 대가이신 최동석 소장님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우리가 혹시 놓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진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들이 바깥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의 감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되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를 보니까 아주 감개무량하죠. 네. 네. 지금 이제 초반 인사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인사 전문가로서 우선 총리를 아주 잘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실무형 총리죠. 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멋진 경력이 중후한 인물을 어떻게 고른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워낙 총명하고 똑똑해서 총리로서 실무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잘 보조를 맞춰서 국가 경영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명했을까요? 이재명과 똑같은 수준으로 총명하고 유능해요. 예. 김민석이.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수석 최고위원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당원들한테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투표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아니 김 의원은 왜 표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 한 번 했더니 당원들이 확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비서실장이 된다는 설이 많았거든요. 비서실장. 그런데 막바지에 네. 이제 총리로 발탁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래요. 네, 총리가 제일 잘 맞죠. 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비서는 뭐 강훈식 정도로 좋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초반 인사가 역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력 중심, 역량 중심, 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아주 인사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재명이다. 근데 인사 조직 전문가로서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발굴해서 앉히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광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은 친윤 세력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부에 굴러먹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켜서 되느냐 이런 반대 논리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어필되고 있어서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걸 한번 두고 봐야죠.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만사이기도 하지만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는 뭐야 이거. 지금 검찰을 해체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검찰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을 한다? 민정수석 자리라는 건 그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그 민주화시킬 자리인데 이 사람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나? 불의에 저항해서 핍박받은 적이 있나? 없잖아요. 이재희라고요. 네. 자, 적을 치기 위해서 적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낸다. 적과 가까운 사람을 보낸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그런
꼼수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알려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되는지 두고 보죠, 아직까지는 뭐.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이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경제수석 그리고 이제 정책기획위원장 네. 뭐 이렇게 또 성장수석까지 다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인사가 나오고 있던데 네. 사회수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죠, 뭐. 예. 저 이한주 교수는 뭐 경제학자로서 네.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부드러운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하준경 교수 경제수석 네. 그 유능한 경제학자죠. 네. 그 다음에 이한주 교수도 경제학자인데 잘할 겁니다. 학자 중심으로 저렇게 이제 청와대 네. 지금 현재 뭐 대통령실입니다만 네. 그렇게 배치시키는 이유는 본인이 워낙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학자들은 오히려 좀 학문적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 기반 위에서 뭔가 이론과 방향을 좀 제시하는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로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한주 교수는 뭐 또 조직을 경영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능해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네. 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초반 인사는 뭐 점수를 준다면 학점으로 매긴다면 A 학점 줘야죠. A 학점. 네. A 플러스 정도는 안 되고 A 학점은 낸다. 알겠습니다. A 그렇게 플러스를 줘야 되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A 이제 학점 그만큼 줘야죠. 뭐 초반에 잘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네네. 것이고 아주 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했던 이제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봤죠. 국무회의에서 처음에 이게 뭐 준비된 게 왜 이렇습니까? 뭐 원래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들였는데 맞아요. 거기서 3시간 40분 동안 이제 당신이 임명한 장관이 아닌데 이제 함께 얘기하고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쇼를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재명은 매사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쇼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옛날에는 몰라도. 근데 지금은 업무를 파악하고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각 장관들은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장관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많은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무회의는 원래 이렇게 되어서 대통령이 듣는 자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아젠다를 하나하나 경청하면서 그렇죠. 공직사회도 이런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미 바깥으로 표출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3시간 40분을 했느냐 요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 느낌은 그 사태를 파악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지금 얼만큼 장관들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면서 아마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망가져 있구나 네. 하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연구 많이 하신 분으로서 망가진 정도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망가져 있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망가져 있네.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이 있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망가졌다고 생각할 그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이 자기 업무를 몰라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한 장관들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뭐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관들 직접 불러서 신임 대통령이 이제 많은 대화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길 이제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제별로는 경제 문제, 경제도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처방해야 될 것,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가야 될
경제 현안에 대해서 과제들을 쭉 정리하고 있고 단 하나도 쉬운 게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책 자료집이 나왔죠. 네, 그렇죠. 뭐 정책 자료집에는 뭐 그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들이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이제 국정 과제에 대한 정리에 대한 느낌은 어땠습니까? 아주 그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걸 제가 360, 70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네.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민간 부문에서 해야 될 거,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거, 이런 거 국방에서부터 외교서에서부터 저기 섬 주민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해결할 수 있는 방향까지 다 다 정해놨겠네. 정해져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면. 훌륭하죠.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어떡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법관을 30명 늘린다. 또는 서울대학교를 10개를 만든다. 하는 걸 이거 왜 하는 거지? 왜 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느려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렇습니다. 왜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목적이죠. 그 사업을 하는 목적, 그 과제를 해결하는 목적, 비전, 그 다음에 방향, 이것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별로 없어요. 정책 과제집에. 자, 정책 과제집에는 분야별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담겨 있는데 아유, 왜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지가 원래 정책 자료집에 담겨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죠. 실행안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알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보면 정책 자료집을 뭐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었겠지만 네. 진성준 의원하고 김성환 의원 그다음에 이한주 교수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면서도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제가 충고를 좀 하고 싶다면 조언을 한다면 네. 조언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같은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인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린 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바탕이 확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그것이 실존적 평등성인 거예요. 인간이 실존적으로 평등하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존엄하다. 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매우 불평등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평등한데 기능적으로 보면 매우 불평등해요. 현실에서. 이 평등성과 불평등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느냐.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은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정책 자료집에 나오는 370페이지에 대한 방대한 정책 자료집에 나온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실존적 존엄성, 실존적 평등성과 기능적 불평등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네.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런 알릴 수 있다. 아니 담겨 있지 않아서 그런 전제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는 거예요. 예. 정책 자료집은 그냥 배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걸 사서 봐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사서 못 보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실제로 정책 자료집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해야 할 수없이 많은 국정과제가 다 담겨 있고 실행안까지 다 들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이해했어요. 있느냐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그렇죠. 하는지에 대한 것이 그렇죠. 즉 인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국가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낸 게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한 거죠. 네. 우리 주권자이죠.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천명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 그걸 알았어. 내가 주권자라는 건 알았어. 하도 말하니까. 근데 주권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다 좋다. 맞아요. 현실에서 그 주권을 어떻게 구현을 해낼 것이냐. 그렇죠. 바로 그리고 그거. 그 구현을 할 때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집단이든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들을 정말로 370페이지 이상을 놓고 국민의 주권을 어떻게 녹여내려야 할지에 맞아요. 대한 이해가 일단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모른다는 것이고 그 모르기 때문에 국가나 관료들이나 또는 정책 자료집을 생산한 쪽에서는 국민들을 쭉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 설득도 없는 상황에서 결론만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과제들을 쫙 나열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걸 할 때 또는 그 국민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혜택을 받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그럼 걸 대통령은 다 해줘야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이번에 있겠죠. 정부에 참여하는 또 그 뭐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또 국무총리든 비서실장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겠죠.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헌법 1조예요. 그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일꾼인 거죠.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일꾼들이 이런 과제, 이런 과제, 이런 과제를 한다 하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그래서 공론장으로 나와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되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370여 페이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그거 다 압니까? 아, 자기와 관련된 것만. 아, 각자 다 자기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자기와 관련된 것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뭐 사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국민주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 지침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 것이냐라는 예. 것은 누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아, 그거는 정부가 알려줘야죠. 그렇죠. 정부가 알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지금까지는 알려주는 것을 안 해왔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과거에 했던 행태대로 관행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걸 다 뒤집어서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리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그리고 뭐 청와대 또는 강요 장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우리 국가적 과제를 본인 주도로 해결해 나가고 그렇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책의 성공, 정책의 성공 그리고 정부의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등치를 그렇죠. 해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이하 그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풀자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걱정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지만 예.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는 뭐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과제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 갈 것이다. 인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 것인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화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전제로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자, 국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국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은 결국 기능적으로는 불평등하지만 원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렇죠. 상황에서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보고요. 자, 그러면은 정치 영역에서 지금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시대 민주주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완성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완성체가를 구현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하는 나라에서 아무런 자원도 없고 그 척박한 땅에서 유럽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체의 부정부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잘 사는 거죠. 네. 부정부패만 없으면 우리는 독일을 훨씬 능가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이 부정부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라는 정치 민주화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부정부패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대의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완성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제 국회가 존재하지만 국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대의제의 장점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이 장점을. 조화롭게 이제 그렇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의 정치 체제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엉망이죠. 진짜 엉망입니다. 우리는 왜?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의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 국회의원들 중에 쎄고 쎄습니다. 예, 예. 의회주의자다. 의회주의자는 민주주의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결국 대의제라는 것이 있지만 결국 본인이 그렇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내가 선지자고 그렇지.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가 좋아서 똑똑하다. 똑똑하다라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서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들을 신조어로 만들었고 그것이 매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된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공관위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공천을 주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원들이 있어서 공천을 주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공천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공천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면 민주화가 된 거죠. 공천관리위원회가 없으면 그러면은 출마 예정자들을 네. 서류 접수도 받고 어떤 경력인지 이력인지 정리정돈해서 컷오프도 하고 숫자가 많으면 네. 사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 일하는지를 당원들이 속속들이 알게 투명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투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너무 뭐 누구 이야기 따나 인기 중심으로 가고 인지도 중심으로 다 이게 가버리나? 인기 중심인지 아니면 성과 중심인지는 당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 할만하구나 하면 표를 얻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표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지역구에서 후보를 선출한다. 네. 아예 당원들 여러분 오셔서 그냥 뽑아주세요. 그렇죠. 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필터링이나 가지고 예를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혹시 전과가 그게 다 무엇인지. 투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걸 보고 뽑는 거니까. 예. 그거를 누가 뭐 그걸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일정 그 결과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성과가 얼마였고 그거를 다 공개하니까 당원들이 보고 다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유능하구나. 저 사람이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다 판단해서 뽑는 거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 끝이죠. 대중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대중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일종의 격언 같은 게 정치권에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자칫 잘못하면 대중 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나라가 이제 정말로 산으로 간다 이런 것인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네. 정치가 무엇이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무료로 강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정치 교육을 하죠. 자, 직접민주주의 강화시켜보자는 것은 이제 출발은 잘했지만 네. 좀 더 나가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원들을 맡겨서 그냥 투표를 통해서 후보 결정해버리면 된다라는 그럼요. 이제 네. 제안까지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가 운영되는 체계에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300명 구성돼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민주주의 방법을 좀 더 도입하는 것. 당원 주권주의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구현을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했죠. 했고 그럼 국회는 지금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죠. 이제 행정 민주화를 위해서도 똑같은 건데 네. 국회의원들 각자가 지금 행정부 예산이 1년 정부 예산이 670조 정도 되고 700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이 그 700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니터링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모니터링을 잘 못해요. 자기 상임위별로 그 피감 기관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을에 무슨 국정감사 그거 한 분 하고서는 그냥 거기 땡치고 넘어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내내 피감 기관이 정무위면 정무위 각 상임위별로 피감 기관의 경영과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의원들이 나누어서 맡아서 그 기관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아, 의원들이 자기가 어떤 기관을 담당해서 예산을 얼마큼 써가지고 어떻게 지금 경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받지도 않아요. 몰라요. 심각합니다, 이게. 그 말씀은 이제 지금 이제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의제 기관으로 국회의원은 네. 국가 예산 670조 원이 쓰이고 있는 것을 자기 맡은 상임위별로 예산이 피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 내용을 실제 감사를 해야 된다. 실제 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모니터링 하면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네.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로 소속시킨다고 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 너무 잘한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직접 감사는 할 수가 없고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국회에. 네. 그거 시켜서 여기 들어가 봐라. 감사해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이 네. 실제로 감시 기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네, 네.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도 지금 제대로 모른다. 모르는 거죠. 아니 대리인이 국민이 주권자가 뽑아줘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자기 일인지도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행정부 관료들이 그럼 이 돈을 막 허투루 물수대에 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빵꾸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권양이 된 게 행정 관료들이 막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박사님 보시길래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산 감시 기능을 제대로 네. 하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670조 정도 되는 것을 100%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율로 이렇게 좀 기대치를 말씀 주시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잘 쓰고 있는 거 지금 엉망으로 나가는 거. 엉망으로 나가는 것을 제대로만 좀 바꾸더라도 예산 이거 절감의 효과 또는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저는 확실한 거는 10% 정도 됩니다. 최소 10% 정도는 그러니까 67조죠. 한 70조 정도는 그냥 그 물 빠지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쉽게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자면 네. 그냥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어도 10%는 무조건 절감된다. 그러면 그걸로 기본소득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네. 다 필요 없다. 그냥 비정상 정상으로 돌려놓어도 그럼요. 경기는 살아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도 좀 누군가가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는 좀 체계를 갖추면 비정상을 정상만 돌려도 1년에 67조 정도 생기는 거 아니냐. 정확합니다. 이것을 좀 더 생산적이고 또는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이런 좀 예산으로 쓴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대리인이 국민에게 그 부여받은 위임받은 권한을 전부 방기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네. 그거는 용서하면 안 되죠. 국민 주권주의 사상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하여튼 예산감시 기능 제대로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만 관리해도 10% 예산 절감 그러면- 가능하다. 67조 벌었습니다. 일단. 그렇죠. 두 번째,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네. 업무의 효율성, 네. 생산성을 네. 현재보다 더 높이는 방법.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 참여. 국회 내에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말씀을 주셨고 국민이 그러면은 국회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을 포함해서 법률 전체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 발안권이거든요. 네. 국민 발안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입법하는 거죠. 그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국민 발안 제도가 없습니까? 없죠. 그 이제 지금 법 건의하고 우리가 이거 만들자고 국회 또 상임위에다가 그거는 청원 의회에서 하는 동의까지. 거지. 그거는 국민 발안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청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 국민 발안 제도는 없다. 법을 진짜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예, 예.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투표로. 그걸 도입하는 게 왜 어려웠습니까 지금까지? 못하게 했으니까 의회주의자라고. 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권한 위임 사항이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우리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국민 발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국회가 꼼짝을 못하죠. 말을 확실히 듣죠. 아, 잘못했다가는 국민 발안 제도가 들어가지고 예. 입법한 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의회가 입법한 거를 의회가 입법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국민 발언을 통해서 다수의 무효화시켜줘. 그럼 국민 소환제는 어떤 겁니까? 국민 소환제는 즉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예. 이 친구가 이 문제가 있다. 그럼 소환하는 거죠. 소환을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에 그 직을 빼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파면시키는 거죠. 자치단체장은 소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국회의원 지금 소환 제도가 없는 없죠. 거죠. 그럼 그거 이것도 이제 제도나 해야죠. 규율로 만든다면 그렇죠. 그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 지역구가 전국에 뭐 250개 전후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도 있는데 소환을 하려면 전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되느냐, 자기 지역구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지역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전국구니까 사실 예.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았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지만 국회는 전체가 해야죠. 네. 국민 전체의 몇 % 이상 되면 무조건 이제 소환된다. 자, 그러면 그 느낌상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되겠다. 자, 국회의원 A 씨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건 국민들이 소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전제로 보면 우리가 유권자가 지금 한 400만 명 정도 4,400만 정도 된다고 보면 제 생각엔 한 500만 명 정도만 되면도 그건 소환시켜야 된다. 10% 정도 되면 500만. 그러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를 악용한다라고 하면서 네. 지지정당의 멤버들이 똘똘 뭉쳐서 경쟁정당, 반대정당에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악용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허들을 조금 더 높이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그걸 생각이 있다네요. 계산해서. 허들이 이제 높아지는 것보다 뭐 500만 명 정도 하더라도 500만 명 사실 그 동의받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제 그 아마 그거를 위한 사인을 수집하는 별도의 회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스위스처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모아서 소환 제도를 했다고 하면 그 소환 자체로서 제명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 역량 또 국민들의 적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빌리 브란트가 취임해서 바로 정책 연설을 할 때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고 해놓고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 민주주의를 성숙시키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 16개 주가 있는데 가장 잘 사는 주가 바이에른 주입니다. 네. 주별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요. 연방에서는 안 하지만 그 주에서
가장 잘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잘하는 주가 바이에른입니다. 제일 잘 살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국민 소환제는 네. 이재명 정부에서 주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 하느냐, 또는 민주당이 해죠. 민주당이 의회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그렇죠. 합의를 해서 이게 만들어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 소환제보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 국민 발안제도 예. 이것이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좋다. 그리고 정치 교육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소환제는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말하자면 똑바로 해라 니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국민 발안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 발언제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정치에 국회가 지금 신뢰를 굉장히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국회가 이번 내란 사태를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여준 신뢰가 높기 때문에 잘하면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 국가로 제대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일단은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로 갔으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될 건지 매우 독립적이면서 협력적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법부만 제대로 좀 자리를 잡는다면 국회가 이번 기회에 아예 국민들의 참여폭을 이렇게 확 넓혀서 국민 발언제 하자 이런 것들은 매우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네, 일반 조건을 달아야죠. 그 대신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것이 성숙되면 이것이 완성되면 국민 발안이 성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 되죠. 문제는 제가 이제 매우 현실적인 정책적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금 당 대표 선거를 해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자기 여야 당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번 진행하면서 네.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반응이 어떤지는 한번 판단해보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국민 발안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절차의 문제는 시민의회를 통해서 모든 조건을 이런 법률을 만든다는 것을 숙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국민 발안 제도로 올리자라고 결정되면 국민투표를 붙여서 그걸 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또 시민의회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또 복잡하겠느냐.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그냥 뭐 한 300명, 500명, 300명 정도도 되죠. 그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플랫폼으로 수기 민주주의를 가져야 되니까 예. 이런 법률안을 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 것을 수기해가지고 의견을 다 조율해서 시민의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 발안하는 방법을 취하면 안전하죠. 자,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국민 발언 제도를 가지고 시도해 볼 때 네. 시민의회라는 형식으로 일단 의견을 모으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실제로 발안 이제 제도를 법안 제안으로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것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시민의회를 전국에 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그냥 뽑으면 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자는 것이고. 또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 이제 국토의 민주화도 평소에 이제 이렇게 국토민주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국토민주화가 국토를 어떻게 민주화시킵니까? 쪼개는 거죠. 국토를 민주화시킨다는 것은 민주화한다는 말은 예. 민주화한다는 말은 분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네. 분권화시킨다는 말이고 개인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연줄로 해서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지금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다 해먹은 건데 그러니까 패거리가 아니라 개인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권화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분권화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분권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토를 분권한다는 말은 지방을 자치 분권 체제로 간다는 뜻이고 그것이 결국 연방제로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균형 발전, 지방 분권 뭐 귀에 지금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딱지 많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분권은 분권이 아니다. 분권 아니죠. 분권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이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울경을 어떻게 하고 대구 경북을 어떻게 하고 호남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지역 발전 그 공약집에 보면 다 나와요. 17개의 광역 그 공약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한데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하느냐 하면 분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분권 개념 많이 가지고 있대도요. 저도 분권은 그냥 권한을 분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국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분권이 실질화되려면 지금 현재 조건에서 어떤 것들이 지방으로 더 이양이 돼야 됩니까? 이양하지 말아도 돼요. 이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예. 자치한다는 게 뭐예요? 별도의 국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산이 이제 중앙정부로 다 오고 이것이 이제 그렇기 지방세는 때문에 지방에서 하고 주방은 중앙에도 배정을 하고 그걸 예산처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막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각자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알아서 챙긴다 하는 거죠. 예. 각 지방의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뭐 10개로 나눠줬다고 칩시다. 자, 그 말씀은 그럼 조세권도 아예 그냥 지방으로 주자.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줘야 돼. 당연히 이거죠. 그럼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데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을 지방세 비율로 월등히 그렇지, 키우고 월등히 높이는 외교와 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로 걷어서 그렇죠. 하되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또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세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맞아요. 이런 그러면은 차별적인 것은 결국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예를 들어들면 그 피난츠 아우스글라히라는 말인데 재정 평준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바이에른 주가 가장 잘 살거든요. 1년에 매년 그 5조에서 10조 사이를 중앙 정부에다 가서 내줘야 돼. 아, 못 사는 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세수가 큰 데는 이제 잘 사는 데는 그렇게 이제 내놓고 이거 중앙 정부에 갖다 줍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재정 평준화를 위해서 조세 제도를 각 지방에다가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서 알아서 세금 걷어서 거기서 하도록. 그게 이제 부족할 거 아니에요? 예. 못 사는 데는. 예. 그럴 때는 그 중앙에다 낸 두 번째 재정 평준화 작업을 해서 지방에서 잘 사는 주가 낸 그 재정을 중앙 정부가 모아가지고 각 못 사는 주에다가 다 교부해 줍니다. 자, 독일은 그 제도를 언제부터 도입했고 지금 현재도 그게 아주 제도적으로 잘 잘 돌아가죠. 정착되어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 했습니까? 독일? 아니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후에 국가를 1949년에 세우면서 예. 연방 헌법이 있잖아요. 연방 헌법에 있는 그 헌법을 각 지방 국가들이 각 주가 별도의 국가인데 별도의 헌법으로 연방 헌법을 우리가 승인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기 헌법에서 네. 각자 자기 헌법에서 승인해서 그것으로 편입된 겁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가 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중앙 집권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지금은 아니어서 이제 지방 분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앙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개소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이제 개발 독재 시절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 주도적인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랬던 것인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분권의 개념을 조세까지 자치권을 주자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그 독일 같은 예를 들어드리면 그 베를린이 이제 거기 중앙 정부가 있잖아요. 연방 정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각 지역 국가들이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합의해요. 예.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의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연방 정부라야만 그대로 남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장관이나 연방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사람은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조세분권이 매우 중요할 테고, 그 재정 자립이 돼야 이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각종 인가가 중앙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통제하잖아요. 찍어 누르죠.
아니 좀 표현을 뭐 그래도 중앙이 통제를 하니까 효율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지각도 있으니까 찍어 누른다는 표현도 뭐 동의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인허가권 이것도 다 지방으로 그냥 이거만 해버려야 한다. 그렇죠. 지방에서 할 거인 건 다 하죠. 교육도 완전히 지방 분권으로 예. 주별로 따로 합니다. 따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연방 차원에서 조정은 약간 하죠. 지방의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보통 이제 국회와 지방의회 우리가 비교할 때 뭐 어디가 외유 나갔다 뭐 이것이 지금 과연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품격을 비롯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저 사람들에 맡기니까 오히려 그 지방 재정이나 살림이 오히려 더 잘못 쓰여지고 있다 뭐 이런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파격적으로 넘겨야 한다. 그래야 자치 능력을 키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먹히려면 그것을 자치 분권을 확실하게 지방 정부로 넘겨줘야 됩니다. 네. 중앙 정부가 타치하지 않고. 그러면 크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조세와 관련된 부분, 조세분권 또는 재정분권 문제. 네. 두 번째 인허가와 관련된 이제 각종 규제를 지방에서 알아서 다 하도록 한다. 누가 어느 지방 국가가 잘 하는지는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해야만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말하자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빼앗기죠. 예. 그래서 서로 잘하는 게 뭔지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자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이런 분권을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도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있고 맞아요. 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만들고 맞아요. 또 창원특례시 뭐 성남특례시 뭐 다 특례시가 또 100만 이수 인구는 특례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로 지금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다 위에서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찔끔찔끔 주는 걸로는 아예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권화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권화한다는 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고 그 내에서 스스로 자체하도록 네.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으로 하도록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돼도 국방의 문제도 확고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스위스는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26개의 국가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보다도 월등히 잘 살죠. 네.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이 확고하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는 20, 30년 그냥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제 이상적인 안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현실에 구현하려면 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느냐? 냉정하게. 그 공약집을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충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전 대표님 전에 하셨을 때 이걸 내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만한 전략적 마인드는 아직 좀 없다.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설명은 결국 과제 중심으로는 아주 유능하게 잘 갈 것 같지만 네.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는 맞아요. 훨씬 더 혁신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맞아요.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렇죠. 심지어 재정분권까지 아예 가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인허가권 다 넘겨줘 버리고 그렇죠. 오히려 지방끼리 경쟁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죠. 역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모방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탈피하려면 지방의 별도의 국가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앙 정부는 연방 정부 체제로 가야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역량 요 정도로 가자 그러면 와 좋다 하면 잘 되겠다
해보자 이럴 것 같습니까?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41% 반대하는데 무슨 이런 나라를 만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자고 할 겁니다. 가자고 한다. 네, 60%는 가자고 할 겁니다. 자, 40% 김문수 찍은 40% 빼면 60%는 가자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주도해야 하는 쪽은 누굽니까? 국회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국회죠, 아니면 국민들입니까? 국회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이런 입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써서 그 임기 내에 헌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 이런 논의를 그러니까 그 공론장에서 논의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공론장에 나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가 정말 할 일이 많고 오히려 입법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렇죠.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저 아래 가 있을 거고 요 동아시아에서 분권화된 연방 국가가 없거든요. 예. 그럼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시아에서. 예. 그러면 한국이 아마 우뚝 쓸 겁니다. 이 말씀도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 국힘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 대표를 뽑을 때 이거 제대로 분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지방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을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자. 별도의 국가를 세워주는 그렇죠. 조세에 대한 아예 분권을 그냥 실현해버리고 허가권도 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알아서 다 하라. 그렇죠. 이렇게 파격적으로 던져서 이걸 공론의장에서 한번 제대로 논쟁해보자라는 분이 당대표가 여야에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논의해서 예. 이번 그 이재명 임기 내에 그 헌법을 바꿔서 연방 국가 체제로 가자. 자, 이것은 최동석 소장님이 소신처럼 필생의 소신으로 갖고 있는 정치민주화의 핵심은 바로 국민주권의 실현인데 그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격적으로 바꿔서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라고 일컬어지는 여기에서 지방으로 사실상 국가를 새로 탄생시킨다는 마음으로 아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 간의 균형과 그리고 발전 그리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말씀인데 매우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빅픽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발전하려면. 그 빅픽처를 가지고 사람이 마음에 이거에 뜨거워져야 돼요. 예. 제가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게 바로 그 분권 시스템.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되는 네. 이제 이한주 이한주 원장을 이한주 원장. 아신다면서요? 알죠. 자, 그러면 이분이 요 정도를 그랜드 플랜으로 만들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딱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어주세요라고 할 만큼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습니까? 한번 만나봐야죠. 제 느낌은 뭐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 겁나는데 아우 제안까지는 가능하지만 실현 되겠어라고 우물쭈물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그림 그려서 던져놓고 그리고 국회로 넘겨서 이거 제대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면 국민주권주의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이것이라면 네. 여러 다른 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정치에서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역할을 국회가 좀 해달라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돼야만 이 아시아에서 이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 우뚝 서리라 확신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에서 살아보는 사람들은 다 이거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독일이 세계의 표준은 아닐 테고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려고 하니까 독일의 장점은 가져와서 결국 효율화를 최대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해야만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각 국가들도 그다음에 각 개인들도 개인화되고 그 주체화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과제 중심보다 좀 더 뛰어넘어서 담론 중심으로 좀 가보자는 것이고요. 또 현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치도 함께 토론하고 공론장에서 다뤄보자. 최동석 박사님 몇 차례 더 모시면서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안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다시 한 번 더 또 모시고 사법 문제도 한번 사법 문제도 있고요. 네. 또 행정의 민주주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루어야 될 네. 문제를 하나하나씩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하면서 이제 국민주권자로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좀 더 큰 것도 다루면서 얘기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최대 128만 원 현금 혜택 드리는데요. 집에서 필요하신 휴대폰, 정수기 그리고 인터넷 교환하거나 그리고 계약이 만료됐을 때 꼭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서경석이 광고하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그리고 대동세상 얼쑤 좋다 하고 있는데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이제는 가격과 품질로 완전히 승부한다. 특히나 가격 면에서는 압도적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스픽스몰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똑같은 제품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하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다. 국내 최저가의 도전은 기본이고요. 품질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진심 스픽스몰 이제는 혜택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각오로 스픽스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QR코드 있고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 상품 구매 가능하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픽서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